평생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 도시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 이야기 같죠? 200년 전 한양 이야기입니다. 18세기 후반 한양 도성한 기와집 한 채 값은 평범한 하급 관리의 1년 녹봉을 통째로 30년에서 60년은 모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구는 2배로 부풀어 30만에 육박하는데 사대문 안, 땅은 단 한 평도 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양은 우리가 막연히 떠올리는 그 한가로운 갓쓴 선비들의 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평생 빚을 갚으며 집 한 채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의 서울과 거의 똑같은 욕망의 압력솥 같은 곳이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솥 안에 갇혀있던 사람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산 정약용, 청렴한 실학자, 백성을 사랑한 목민관, 유배지에서 묵묵히 책을 쓰던 선비, 다들 이 정도 그림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 다산이 강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그가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믿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 심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 살 돈 없으면 새빵이라도 얻어서 버텨라. 시골로 내려가면 그 순간 너희는 끝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새벽 2시 강남 학원가 부모 단톡방에서 떠도는 문장이 아니에요. 1810년경 죄인의 몸으로 유배 중이던 한아버지가 한 줄 한 줄 진심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으로 반복해서요. 이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청빈한 다산이 맞나요? 한양 떠나서 시골에서 책 읽고 농사 지으며 사는 삶, 다산쯤 되면 오히려 이런 삶을 권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강진의 호롱불 아래에서 이 사람은 왜 그런 글을 자식들에게 보낸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산이라면 벼슬길도 막히고 재산도 다 날아간 자식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시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한양에서 버텨라, 아니면 마음 편히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잠시 시간 여행을 함께 해보실까요? 다산의 편지를 펼쳐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려면 먼저 그 편지가 도착할 한양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양 10리를 벗어나지 마라는 그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보이거든요. 시계를 임진왜란 직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648년 한양 인구는 공식 기록상 9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21년 만인 1669년에는 19만 4천 명으로 2배가 돼요. 그리고 18세기 후반 다산이 한창 활동하던 그 시기에 누락 인구를 포함하면 30만 명에 육박했다는 게 학계의 추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소해 보이지만 무서운 사실 하나. 한양 사대문안의 면적은 그동안 단 한 평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쉽게 비유해보자면 좁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서너 명 타고 있다가 갑자기 10여 명이 더 우겨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18세기 한양은 딱 그 상태로 100년을 버틴 도시였어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집값입니다. 당대 자료에 따르면 한양 도성 안번듯한 기와집 한 채 값이 평범한 하급 관리의 1년 녹봉을 통째로 30년에서 60년은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평균적인 양반 관리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평민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다산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실학자 박제가가 북학에에 직접 적은 표현이에요. 도성 사람들의 사치는 극에 달해 권세가의 집은 구름에 닿을 듯한데 가난한 자에게는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 200년 전 한양 부동산의 빈부격차가 한 줄로 압축된 문장.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시작됩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한양에는 그동안 조선 사회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집주름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한자로는 각회라고 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죠.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이 집주름이라는 직업이 18세기 중반쯤 한양에서 본격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거래를 한 건 성사시키면 매매가의 약 1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고 해요.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0.4에서 0.9%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작전 세력 수준의 마진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한양은 18세기에 이미 부동산이 별도의 산업이 된 도시였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이 너무 빈번해서 전문 중개업자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오해를 깨고 가야겠어요. 조선시대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집 걱정 없었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천만에요. 적어도 한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집값 위에는 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가사제한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분에 따라 집의 크기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대구는 60칸, 일반 양반은 40칸, 이런 식이죠. 99칸 이상은 왕족도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들춰보면 영조정조 시기에 이 법을 어기고 거대한 저택을 지은 권세가들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법으로는 99칸을 금했지만 실상은 그 한도를 넘는 저택이 한양 노른자 위에 즐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말하자면 부동산 법망 위에 또 다른 부동산 카르텔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또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양반이었냐? 전혀요. 한양은 이 시기에 이미 다층 도시였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북촌과 남산 자락을 차지한 권세가가 있고 그 아래 종로 시전을 잡고 있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반이 아니었지만 도성 안노른자 상권을 독점하면서 일부는 양반 못지않은 부를 쌓았다고 전해져요. 그 아래에는 경하전이라 불리던 한양 토박이 중인층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아닌데 한양 행정 실무를 장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중촌이라는 별도 거주 구역을 형성하면서 도성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성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강 마포석 강용산을 거점으로 미국과 소금 유통을 장악한 경강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도성 안부자가 아니라 도성 밖 부자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시기에 경강 상인 계층이 도성 밖 토지에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도성 안에서 일하지만 거주는 성밖 토막에서 하던 일용직과 등짐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한양 사대문 안에 새빵조차 사치였습니다. 자릿세를 못 내 쫓겨나는 사례가 형사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 모든 그림을 한 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한양은 30만 명이 우겨 들어간 좁은 도시였고 평생 모아도 집을 못 사는 곳, 부동산 중개업이 산업이 되었으며 법 위에 카르텔이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양반 시전 상인 중인 일용직이 층층이 쌓여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자식들에게 한양 10리를 벗어나지 마라 라고 썼을 때 그 한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던 거죠. 조선의 모든 돈과 권력과 정보가 단 하나의 좁은 사대문 안에 쟁여진 거대한 압력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산은 그 압력솥의 뚜껑을 평생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산의 편지를 펴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남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라고 한 한양 10리가 같은 한양 안에서도 어느 자리였는지, 그리고 그 10리 밖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는지. 먼저 10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양은 같은 사대문 아니라도 골목마다 색이 달랐습니다. 어느 골목에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의 정치색이자 신분이었거든요. 가장 위쪽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악산 자락에는 북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노론, 그 중에서도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가문들의 동네였어요. 이중환의 택리지, 도 한양에서 살만한 곳을 논할 때 이 일대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조선판 강남 한복판이었던 셈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와 남산 자락에 붙으면 풍경이 확 바뀝니다. 남촌입니다. 남인과 소론이 주로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정치 싸움에서 한 번씩 밀린 가문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같은 양반이라도 북촌과 남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죠. 남촌 출신 선비가 북촌 가문의 사랑방에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같은 한양인데 골목 하나 넘으면 다른 세계였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청계천 변에는 또 다른 동네가 있었습니다. 중인들의 거주 구역, 중촌이에요. 여기는 양반의 동네도 아니고 평민의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한양 행정의 실무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자리를 지킨 그들만의 작은 한양이었어요. 그리고 운종가, 지금의 종로 일대로 가면 시전 상인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낮에는 비단과 무명, 어물과 종이가 거래되는 점포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그 위층에 상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일하는 자리와 사는 자리가 한 건물 안에 포개진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한양 십리안의 큰 그림인데 그 한복판에 한 동네가 더 있었습니다. 명례방이에요. 지금의 명동 일대입니다. 명례방은 그냥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청사신을 맡는 관아가 있었고 그 골목에는 새로 들어온 청나라 책들이 거래되는 책방이 있었습니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 책방에서 책을 빌리고 베껴가며 머리를 맞댔다고 전해지는 곳이죠. 지방의 천재 한 사람이 한 달만 거기서 머물러도 평생의 안목이 바뀐다는 말이 돌던 동네였습니다. 말하자면 한양 십리안에는 이렇게 권력의 동네와 학문의 동네와 행정의 동네와 상업의 동네가 한 도시 안에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십리 밖으로 나가봅시다. 이중환은 택리지, 복거총론에서 사람이 살만한 땅과 못 살 땅을 나누는데 책의 절반을 썼어요. 그가 거듭 강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 사느냐로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중환 본인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 평생을 떠돌며 그 책을 썼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한 줄이 얼마나 절박한 문장이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가 본 지방의 풍경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방 수령 한 사람이 한 고을을 다스리지만 그 수령은 보통 1년이나 2년 만에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을을 굴리는 건 아전이라 불리던 토착 행정 실무자들이었어요. 이 아전들이 한 고을의 세금과 송사와 문서를 사실상 다 쥐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손님이고 아전은 주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면 이 아전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냐? 그게 바로 다산이 목민심서를 쓴 진짜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그 자세한 풍경은 잠시 뒤에 따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짚고 갈 건 한 가지입니다. 한양에서는 형조라는 관청과 왕이라는 최종 결제자가 있어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쨌든 호소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아전이 곧 법이고 그 아전을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조선인데 한양 십리안의 백성과 그 밖의 백성은 거의 다른 나라 백성이었던 거예요. 격차는 양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에 자리를 잡은 양반을 향반이라고 불렀는데 향반은 한 세대만 한양과 끊겨도 무서운 속도로 무너졌다고 전해져요. 대를 이어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가문도 한양 인맥이 끊기면 정보에서 밀리고 정보에서 밀리면 합격에서 밀리고 합격에서 밀리면 결국 농사꾼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됐어요. 조선 후기에 굳어진 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 말이 그저 가벼운 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은 향반이 무너지는 속도를 한 세대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의 비명에 가까운 문장이었어요. 그림을 한 번에 합쳐보자면 한양 십리안에는 정치색 따라 갈라진 북촌과 남촌, 청계천변엔 중인의 중촌이 있었고 운종가에는 상인의 점포와 그 한복판에 학문의 산소 같은 명례방이 있었습니다. 그 십리 밖에는 아전이 곧 법인 땅과 향반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세계의 격차를 평생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한양에서 천리박 강진의 호롱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들기 전에 한양 안의 또 다른 풍경 두 가지를 마저 봐야 합니다. 한양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라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먼저 한 가지 가벼운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임대인, 갑질. 이 세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느 시대가 떠오르시나요? 90년대일 수도 있고 2020년대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1796년, 정조 20년의 한양입니다. 조금 의외시죠? 조선시대 무슨 보증금이고 무슨 임대인 갑질이냐 싶으실 텐데 한양은 이 모든 걸 200년 먼저 시작한 도시였어. 학자들이 세매라고 부르는 임대 관습이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큰 돈을 한 번에 맡기면 그 돈으로 일정 기간 가옥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구조예요.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세전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지 않았어요. 사채로 굴려 이자를 챙겼다고 전해집니다. 뭔가 익숙한 그림이죠. 세입자의 돈으로 집주인이 자산을 굴리는 구조. 학계 일부는 바로 이 세매 관습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세 제도의 원형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전세라는 단어, 그 속을 들여다보면 200년 전 한양의 좁은 골목에서 이미 거의 같은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쯤에서 한 사람의 일기를 펴보겠습니다. 이름은
노상추, 본관 영남 안강, 조선 후기의 무관입니다. 이 양반이 대단한 건 벼슬도 학식도 아닙니다. 1763년 17살부터 1829년 84세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무려 67년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적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존하는 분량만 53년치,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일기를 따로 보관하고 해제까지 붙여둘 만큼 가치 있는 사료입니다. 쉽게 말해 조선 후기에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노상추는 67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린 어마어마한 기록자였던 거예요. 그가 1796년 봄 50일 새에 적은 한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해 그는 한성주동, 지금의 서울 중구 일대에 셋집을 하나 얻습니다. 50일 새의 무관이라면 종육품 정도. 한양에서는 하급에 속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또급 대우를 받던 자리예요. 요즘식으로 옮기자면 중앙부처에선 계장급, 지방으로 가면 군수급, 그 정도 사람도 한양에선 자기 집을 못 사고 새방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셋집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4월 일이 터집니다. 집주인 허생원이라는 자가 갑자기 방을 바꾸자고 요구해와요. 조건은 점점 무리해지고 노상추는 더는 못 들어주겠다고 버팁니다. 차라리 이사를 가면 갔지 방은 못 바꾸겠다고요. 그러자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미 맡겨둔 세전, 그러니까 보증금이 그대로 묶여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무서울 게 별로 없을 산전수전 다 겪은 50일 새 무관도 한양 집주인 한 사람을 못 이겨 욕까지 한가득 담은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 한 줄을 그대로 오늘 신문 사회면에 옮겨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예요. 세입자, 보증금 못 받고 일방 퇴거 통보, 50대 직장인 소송 검토. 200년 전 일기와 오늘 기사 헤드라인 사이에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노상추의 1796년이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의 53년치 일기에는 한양 지방을 오가며 거처를 옮긴 기록이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이사하고 집주인과 다투고 세전을 두고 셈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는 평생 자기 명의의 한양 집을 끝내 가져보지 못했어요. 종육품 무관의 평생이 그랬다는 점을 한 번만 떠올려 보면 그 아래 계층이 어떤 그림이었을지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도시의 갑을 관계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의 그림과 좀 달랐다는 점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면 보통 양반은 갑, 평민은 을, 이런 신분제의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한양의 새빵시장에서는 갑을이 신분으로 안 갈렸어요. 집을 가진 자가 갑이고 안 가진 자가 을이었습니다. 양반이든 무관이든 평민이든 그 줄 위에서는 똑같이 을이었던 거예요. 노상추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지도 않았을 허생원이라는 집주인 한 사람에게 휘둘린 그 풍경이 바로 한양이 신분제 도시가 아니라 자산제 도시로 슬쩍 옮겨가고 있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였던 거죠. 이 변화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아요. 조선의 공식 설계도는 끝까지 신분제 위에 그려져 있었지만 한양의 실제 살림은 이미 18세기 말에 자산이 신분을 흔드는 도시로 들어서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면 평민들은 이 도시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운 좋게 새빵 한 칸을 얻은 사람들은 노상추처럼 집주인의 변덕에 휘둘리는 을의 줄에 섰고, 그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도성문 밖으로 밀려나 그 시대의 토막과 옴집에서 하루벌이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칠패시장에서 어물을 나르고 운종가에서 비단 보따리를 들고 뛰면서 한양 사람들의 살림을 책임지고, 밤이 되면 다시 도성문 밖 거처로 돌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이 도시를 실제로 굴리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강진의 호롱불 아래에서 자식들에게 한양 10리를 벗어나지 마라 라고 못 박았을 때, 그 한양은 단순히 조선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분 위에 자산이 올라타기 시작한 도시, 집을 가진 자가 갑이고 안 가진 자가 을이 되어가던 도시, 51세의 무관도 보증금 한 번에 흔들리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이 모든 광기를 나라가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도대체 그 시간에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는 모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도시가 미쳐가는 풍경을 가장 먼저 본 게 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정은 알면서도 못 잡았거든요.
이 한 줄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395년 태조 4년 조선이 한양으로 대읍을 옮긴 지 1년 남짓된 시점이에요. 새 수도의 도시 설계가 한창이던 그때 이성계의 책상 위에는 이미 한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집터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가대 제한이라는 법입니다. 집을 크기로 줄 세우자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조선이 처음 세워진 시점에 이런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답이 좀 흥미로운데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있었어요. 하나는 신분 질서를 집의 크기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왕족의 집과 평민의 집이 한눈에 구분되어야 백성이 신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발상이었어요. 또 하나는 의외로 자원 문제였습니다. 한양은 처음부터 인구 10만을 목표로 설계된 계획도시였어요. 그 좁은 도시에 누구나 99칸 저택을 지으려 들면 목재며 기와며 인력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가대 제한은 신분제 명령서이자 동시에 도시 자원관리 매뉴얼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봐도 이게 꽤 정교한 법이에요. 도시 인구를 예측하고 자원을 계산하고 그 위에 신분 질서를 얹어서 집의 크기로 표현한다. 600년 전 도시 설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디테일합니다. 문제는 정교한 법이 정교하게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법은 그 후 1865년 고종 때까지 무려 5차례 이상 개정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주세요. 470년 동안 5번 손봤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법이 잘 작동했으면 굳이 반복해서 손볼 이유가 없잖아요. 5번 개정됐다는 건 5번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조정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태조의 가대 제한이 흔들리자 세종이 다시 손을 받고 세종 본인이 13년에 다듬은 칸수 제한령마저 22년에 또 한 번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세종실록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3년에 정한 한도를 백성과 사대부 사이에서 지키지 않는 자가 많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식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조선 최고의 행정가로 불리는 세종조차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 임기 안에 2번 고쳐야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행정의 무능이라기보다는 법이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짐작 가시죠. 법이 무너진 자리에 권문세가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양 노른자위 땅 위에는 정해진 한도를 훌쩍 넘긴 저택들이 들어섰어요. 조정이 그걸 몰라서 못 잡은 게 아닙니다. 그 저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도 조정이 손을 놓고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집의 크기를 못 잡으면 도시 자체라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발상이 한 번 작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영조입니다. 1760년, 영조 36년. 이때 영조는 한양의 한복판을 가르는 한 시도를 합니다. 청계천 준설. 물길에 쌓인 토사와 오물을 걷어내 도성을 다시 정비한다는 거대한 도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본격 공사 기간 57일에 동원된 인력만 21만 5천여 명, 비용은 3만 5천 량의 쌀까지 따로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로 환산해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시대 한양 인구가 30만에 육박하던 점을 생각하면 거의 도성 안에 발을 디딘 사람 한 명 한 명이 한 번씩은 삽을 든 셈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사업의 준비 기간입니다. 영조는 청계천 준설을 결심하고 8년 동안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해져요. 조정회의에서, 시전상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성 백성들에게까지 의견을 받아가며 8년을 끌었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준천사실이라는 별도의 책으로 정리되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영조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물길을 청소하려고 8년을 준비하고 21만 명을 동원하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좀 의외예요. 청계천 일대가 그 시기에 이미 도성 안의 빈민촌처럼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홍수만 나면 일대가 잠겼고 평소엔 오물이 쌓여 전염병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도성 안 위생의 급소가 바로 청계천이었던 거예요. 영조는 그 급소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어요. 물길을 정비하고 도성을 다시 단정하게 만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길은 분명히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살던 빈민들은 어디로 갔냐는 질문이 남았어요. 준설은 결국 그들을 도성 밖 외곽으로 한 차례 더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성은 깨끗해졌지만 그 깨끗함의 비용을 치른 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조의 의도는 분명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선에 가득했던 정책조차 결과적으로 빈민을 한 번 더 밀어내는 모양으로 끝났다는 점은 솔직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청계천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성 박시브리, 그러니까 성저 심리에는 산림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제한령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들어 한양 인구가 2배로 부풀자 이 제한령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사람은 어디론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 결과 성저 심리에는 정책이 가지 말라고 했던 자리에 시장이 들어서고 살림집이 들어서고 토막이 들어섰습니다. 조정이 보고만 있었냐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단속 기록이 있고 처벌 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단속이 인구 압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비유하자면 2개 작은 구멍 하나 뚫린 데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둑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림에 가까웠던 거죠. 조선 정책의 진짜 비극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가대제 한령이 있었고 칸수 제한이 있었고 청계천 준설이 있었고 성저심리 개발 제한이 있었습니다. 법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법이 닿아야 할 자리에 권력이 앉아 있었고 그 법이 보호해야 할 자리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도 어딘가 익숙한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법이 닿지 않는 도시에서 거래는 어떤 모양으로 굴러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법이 안 닿는 자리에서는 거래도 정상 모양으로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한양의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집을 사고 팔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주름, 한자로는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게 18세기 중반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양 집값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에 맞춰서 집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해진 거예요. 흥미로운 건 수수료입니다. 당시 집주름이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면 매매가의 약 10%를 가져갔다고 해요. 오늘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0.4에서 0.9% 사이인 걸 생각하면 거의 자릿수가 다른 마진입니다. 그만큼 거래에 끼는 사람의 입김이 샜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시장이 뜨거웠다는 뜻이에요. 거래 현장도 단순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부동산 매매에는 매매명문이라는 일종의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이걸 작성하면서 보증인까지 함께 세웠어요. 매매명문에는 거래 가격, 거래일,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름, 그리고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조선 사람들은 부동산이 한번 어그러지면 평생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의 보증인까지 동원해 거래를 묶어두려 했어요. 매매 명문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거래가 나중에 잘못되면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일종의 환매 조건, 그리고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안에 물을 수 있다는 단서까지 적어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부동산 계약서가 거의 그대로 이미 200년 전 한양에 자리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순박해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뜨거운 시장이었으니 그 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매매 명문 거래의 디테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황윤석의 이재난고입니다. 황윤석은 자기가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며 협상한 과정을 일기에 그대로 적었어요. 누가 얼마를 부르고 자기가 얼마로 깎으려 했고 보증인은 누구로 세웠고 마지막에 얼마의 도장을 찍었는지가 거의 영수증처럼 남아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가격을 깎고 매물을 비교하고 협상에서 진땀을 뺐다는 걸 우리는 이 일기 덕분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양은 이미 18세기에 매매와 협상과 중개와 계약서가 한 세트로 굴러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뜨거워지면 늘 따라붙는 게 있죠. 사기와 위조입니다. 조선 후기 형사 기록을 들춰보면 한양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매매 명문 자체를 위조하는 거였어요. 가짜 종이에 가짜 도장을 찍고 가짜 보증인의 이름을 적어 넣은 다음 멀쩡한 남의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팔아치우는 시기였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방에서 한양에 가 놀러온 사람들이 가장 자주 당했다고 전해져요. 한양 사정이 어둡고 보증인의 정체를 확인할 인맥도 없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들고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매매 명문에 찍힌 도장 하나는 평생의 재산이 걸린 종이었는데
누구는 그 종이를 새벽에 위조 도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신분 사기까지 끼면 그림은 더 비틀어집니다. 청구야담이나 개서야담 같은 야담집을 보면 가짜 양반 행세를 하며 도성 안부자들에게 접근해 집과 돈을 뜯어낸 사기꾼 이야기가 단골 소재로 나옵니다. 야담이라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단골 소재가 됐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신분과 부동산을 동시에 사기당하는 일이 충분히 그럴듯한 시나리오였다는 뜻이 아닐까요? 운종가에서 비단을 두르고 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양반인지, 어제까지 백정이었던 사람이 족보를 사서 입은 옷인지, 아니면 아예 사기꾼인지 그걸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도시였던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인맥 자체가 일종의 신원 보증서가 됩니다. 누가 누구의 사랑방에 드나드는지, 누가 누구의 글에 발문을 써주는지, 누구의 결혼식에 누가 참석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던 거예요. 집을 사고 팔 때 보증인을 세우는 풍습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한양에서는 종이에 찍힌 도장보다 그 도장 옆에 적힌 사람의 이름이 더 무거웠던 거죠. 다산이 두 아들에게 그토록 한양 인맥을 강조한 이유가 이 한 줄에 압축됩니다. 그러면 자본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이 시기에 도성 밖 자본이 도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평안도 의주 상인들입니다. 청과의 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쌓은 만상이라 불리는 상인 집단인데 이들이 번 돈이 한양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학계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한강변 마포, 서강 용산을 중심으로 미국 유통을 잡고 있던 경강 상인들의 자본까지 더해지면 한양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한양 양반들만의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번 돈, 강변에서 번 돈, 그리고 신분을 사들인 졸부들의 돈이 한꺼번에 도성 안 한정된 땅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데에는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 거래판 한복판에서 다산의 두 아들은 새방 한 칸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위조 도장이 새벽에 찍혀 나가고 가짜 양반이 비단을 두르고 운종가를 활보하고 지방 자본이 도성 안 땅을 사들이는 그 도시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이제 그 편지를 펼 차례입니다. 1810년 봄 전라남도 강진, 바닷바람이 갯벌에 짠내를 끌고 올라오는 다산초당의 아래쪽 골방에서 한 남자가 종이를 펴고 붓을 듭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 유배 9년차. 그가 쓰려는 글의 수신인은 천리박 남양주 마제에 남겨진 두 아들 학연과 학유입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첫 줄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따뜻한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패족이다. 패족. 벼슬길이 끊긴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의 이마의 낙인을 찍는 듯한 이 단어를 다산은 편지에 거의 첫머리에 박아 넣었어요. 보통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일부러 이 단어를 먼저 꺼냈어요. 아들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거든요.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가 한양이었으니까요. 이어지는 문장은 더 매섭습니다. 비록 가문이 박살났더라도 절대 도성십 리 이외를 넘어서는 안 된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분위기예요. 비록 파폐지여 절불가월도문 심리요에 읽는 법 그대로 풀자면 비록 박살난 처지라 하더라도 절대로 도성문 10리 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명령죄에 가까운 문장이죠. 부탁이 아니라 못 박는 말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던 청빈한 다산의 이미지가 한번 와장창 깨집니다. 이 양반, 자식한테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한양을 떠나지 말라고 매섭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였을까요? 벼슬길도 막히고 재산도 정몰된 자식들에게 한양은 가장 비싼 도시였는데 왜 가장 가난한 그들이 그 가장 비싼 도시에서 버텨야 했을까요? 답은 법, 정보, 그리고 인맥. 먼저 법부터 봅시다. 우리는 한양십 리밖의 풍경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수령은 손님이고 아전이 주인인 세계. 그 세계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18세기 말에 곡산이라는 황해도 고을의 부사로 직접 부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조의 명을 받아 경기도 일대를 암행어사로 돌기도 했습니다. 그가 목민심서를 쓴 건 책상 위에서가 아니에요. 그 책은 수령으로, 어사로,
그리고 마지막엔 유배객으로 지방 행정의 안과 밖을 다 본 사람이 토해낸 기록입니다. 거기서 다산이 본 풍경은 이런 거였어요. 아전 한 사람이 한 고을에 세금 장부를 쥐고 있으면 그 장부에 적히는 숫자는 그 아전의 기분과 사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풍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군포가 거치고 갓난아이에게도 군역이 부과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호소할 곳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수령은 1년이나 2년이면 떠나니 아전을 통제할 의지도 시간도 없었고 그 위에 가면까지 사연을 들고 올라가려면 또 다른 아전들이 줄줄이 끼었거든요. 이런 세계에서 양반이 됐다고 무사할까요? 천만에요. 한양 인맥이 끊긴 향반은 한 세대 만에 무너집니다. 정보에서 밀리고 합격에서 밀리고 결국 그 동네 아전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다산이 자식들에게 시골로 내려가면 너희는 끝이다 라고 못 박은 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황해도 곡산에서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그리고 강진의 유배지에서 그가 두 눈으로 본 풍경의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한양에서는 사정이 좀 달랐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양에는 형조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있었어요. 왕의 시선이 닿는 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다산이 자식들에게 지키라고 한 첫 번째 자산이었습니다. 이 자산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양에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형조의 정장을 올릴 수 있었고 정 안 되면 신문고나 격쟁이라는 제도를 통해 왕의 행차길에 직접 호소할 길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길이 늘 통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길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양과 한양 밖은 같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산은 자식들에게 그 길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있으라고 말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다산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례방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가 들었던 모든 청나라 책의 첫 페이지는 박제가나 이덕무 같은 친구의 손을 거쳐 그에게 도착했어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농법, 새로운 정치 흐름. 이 모든 정보가 사대문 안의 좁은 골목을 따라 흘렀고 그 골목에서 한 발만 떨어져도 정보는 끊겼습니다. 패족이 된 자식들에게 다산이 가장 두려워한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정보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 10년 뒤 어느 시골 사랑방에서 10년 전의 책을 들고 앉아있게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섭게 못을 박았어요. 도성 한복판에 집을 살 돈이 없으면 도성 밖 시브리 안에라도 셋방을 얻어서 버텨라. 만약 한양 한가운데서 살 힘이 없거든 잠시 성 밖을 빌려서라도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당장에 돈이 모자라도 정보가 흐르는 골목에서 한 다리 거리 안에는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맥입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한양에 사는 동안 누구의 사랑방에 드나들지, 누구의 책에 발문을 써줄지까지 신경 쓰라고 적었어요. 패족이 된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거든요. 한양 지식인 사회가 그래도 저 집안 사람은 글 좀 한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 인정이 시작되려면 일단 그들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곁에 없으면 인정도 없으니까요. 다산이 직접 든 예가 있어요. 가문이 한 세대만 한양을 떠나도 사람들이 잊는다는 거였습니다. 두 세대를 떠나면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조선 후기 한양 지식인 사회는 우리가 막연히 떠올리는 양반 명부가 아니라 매일같이 모이고 글을 주고받으며 누가 누구의 글을 읽었는지 따지는 거의 살아있는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여기에 더해 다산은 아주 구체적인 생계 대책까지 내려보냅니다. 굳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시골 1000평밭이 아니라 한양 근교의 과수원과 채소밭을 일궈라. 한양 사람들이 사 먹을 작물을 키우라는 뜻이었어요. 시골 농사가 아니라 도시 근교의 상업농업입니다. 다산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단순한 부동산 집착이 아니에요. 그가 본 한양은 법이 닿고 정보가 흐르고 인맥이 살아있고 시장이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 곳이 그가 아는 조선의 나머지 전부였어요. 같은 시각, 강진의 호롱불 아래에서 다산은 부인 홍씨가 보낸 빛바랜 다홍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치마를 부인은 결혼 30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의 유배지로 보냈어요. 다사는 그 비단을 잘라 작은 책을 묶고 거기에 두 아들에게 줄 글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피첩이라고 부르는 그 책이에요. 지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치마를 잘라 만든 책에 자식들이 한양에서 무너지지 않게 살아남는 법을 적어 보낸 아버지. 청빈한 실학자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아주 구체적이고 살벌한 생존 매뉴얼로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이제 카메라를 옮겨봅시다. 그 살벌한 매뉴얼이 담긴 치마책이 강진을 떠나 천리길을 거슬러 남양주 마제의 한 마당에 도착합니다. 그 책을 받아든 두 사람이 있었어요. 다산의 두 아들, 학연과 학유입니다. 큰아들 학연이 20을 갓 넘겼고 둘째 학유는 그보다 더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천리박, 작은아버지 정약종은 처형, 또 다른 작은아버지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 가문의 어른이라는 어른은 죽었거나 멀리 가 있었고 살림은 어머니 풍산홍 씨가 거의 혼자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 마당에 던져진 두 형제가 아버지의 매뉴얼을 받아든 겁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은 결과적으로 옳은 답이었을까요? 답을 너무 빨리 정하기 전에 같은 시대에 매뉴얼 없이 살아낸 다른 사람들의 풍경부터 한번 둘러봅시다. 19세기 초의 한양은 패족이 된 양반 가문이 학연 학유 형제 말고도 꽤 있었어요. 정쟁에 휘말린 남인 소론 가문 중 상당수가 비슷한 시기에 한양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가문이 한 세대 안에 향반으로 주저앉았다고 전해져요. 향반이 한 세대 만에 무너지는 풍경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한양 인맥에서 끊기고 세책에서 끊기고 결국 그 동네 아전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자리,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패족 가문들 중 상당수가 그 길로 흘러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연과 학유가 한양 변두리에서 버틴 선택은 당시 기준으로 분명히 소수의 길이었어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청구야담을 들춰보면 한양에서 밀려난 양반의 풍경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한문 단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청구야담 같은 야담집에 유난히 집과 부동산을 둘러싼 몰락 양반의 이야기가 많다는 점을 짚어요. 집을 잃고 처가의 행랑채에 얹혀 사는 양반, 한양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간 뒤 한 세대 만에 잊혀버린 가문, 가짜 양반에게 마지막 남은 집문서를 사기당한 늙은 선비. 이런 이야기가 19세기 한양 사람들에게 가십거리이자 동시에 자기 미래에 대한 무서운 거울이었던 셈이에요. 다산이 강진에서 자식들에게 호통친 그 매뉴얼은 이 거울에 비친 풍경을 알고 쓴 글이었습니다. 평민과 몰락 향반의 풍경은 더 가혹했습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 일부는 운종가 시전의 짐꾼으로, 객주집의 잔심부름꾼으로, 한강변 나루의 등짐장수로 흡수됐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도성 박토막에서 일용노동으로 하루를 메우다 한 번의 흉년이나 한 번의 병에 무너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매뉴얼을 써줄 아버지가 없었고 매뉴얼을 받아도 실행할 글 공부의 기본기가 없었고 무엇보다 매뉴얼이 가리키는 그 사랑방의 문을 열어줄 인맥이 없었습니다. 이 풍경을 옆에 놓고 다시 두 형제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학연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한양과 남양주 사이의 좁은 회랑을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남양주 본가에서 살림을 지키면서 짐을 짊어지고 한양 사대부들의 사랑방을 부지런히 드나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교류한 사람들 중에 추사 김정희가 있었어요. 19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죠. 완당 전집을 들춰보면 추사가 정학연, 정학유 형제와 글을 주고받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패족 가문의 아들이 한양 지식인 사회의 정점과 글을 주고받았다는 건 학연이 매뉴얼이 가리킨 그 사랑방의 문을 결국 열어냈다는 뜻이에요. 차남 학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로 신신당부했던 한양 근교의 상업농업, 과수원과 채소밭을 일구라는 그 지시. 학유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남양주 일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는 농촌의 일년 흐름을 시조 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농가 원령가라고 부르는 작품이에요. 조선 후기 농촌 생활을 거의 달력처럼 정리한 지금까지 국문학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농가 원령가는 학유의 재능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낸 매뉴얼대로 한양 근교에서 농업을 실천한 결과
그 경험이 손에 잡히는 디테일로 쌓였고 그게 작품으로 응축된 거예요. 다시 말해 농가원령가는 강진에서 보낸 매뉴얼의 가장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매뉴얼은 옳았는가? 같은 시기에 매뉴얼 없이 흩어진 다른 패족 가문은 향반으로 주저앉았고 평민들은 도성박 토막에서 한 번의 흉년에 무너졌어요. 다산의 매뉴얼을 받은 두 아들 중 한 명은 추사와 글을 주고받았고 한 명은 국문학사에 남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매뉴얼의 점수는 분명히 합격선을 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매뉴얼이 작동한 건 두 아들이 그걸 실행할 최소한의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글 공부의 기본기, 한양의 아름아름 닿는 인맥의 흔적, 어머니가 떠바친 살림. 같은 답안지를 받아도 그 자산이 없었다면 두 사람도 한양 변두리의 또 다른 일용 노동자로 흡수됐을 거예요. 다산의 통찰은 정확했습니다. 동시에 그 통찰은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사다리는 아니었겠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다산의 편지를 균형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다산은 1818년에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돌아간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남양주 마제의 본가 여유당이라 불리는 그 집에서 다산은 1836년에 생을 마감해요. 자식들에게는 한양 십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그토록 못 박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끝내 사대문 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산이 세상을 떠나고 약 40년이 지난 1874년 파리, 한 프랑스 신부가 조선을 다룬 두꺼운 책 한 권을 펴냅니다. 이름은 클로드 샤를 달레, 책 제목은 한국 천주교회사. 이 책은 19세기 조선에 들어왔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보내온 편지와 보고서를 모아 정리한 거예요. 천주교 박해의 기록이 중심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조선의 사회 풍경이 박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본 조선의 모습이에요. 달레가 묘사한 19세기 조선은 모든 권력과 학문과 부와 사람의 시선이 단 하나의 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지방은 그 빨아들임의 반대쪽 끝에서 천천히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머리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몸통은 점점 야위어가는 그림. 외국인의 눈으로 한 발 떨어져 보니 그 기형이 한층 또렷이 보였던 거예요. 달레의 책에는 이런 풍경도 있어요. 지방의 양반이라는 사람이 한양에 한번 다녀오는데 평생에 큰 결심이 필요했다는 기록. 한양의 작은 정보 하나가 지방까지 흘러가는데 몇 달이 걸렸다는 기록. 같은 나라 안에서 한양과 지방은 거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강진의 호롱불 아래에서 자식들에게 못 박은 그 한 문장은 한 가족의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조선 전체가 안고 있던 거대한 비대칭의 한복판에 던진 가장 정확한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한 가지 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가벼운 속담처럼 들리지만 이 한 줄이 굳어가던 시기는 향반이 한 세대 만에 무너지고 다산의 자식들이 새빵을 전전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비명 같은 문장이었던 거예요. 과연 다산이 자식들에게 한양 십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한 진짜 이유는 부동산 욕심이었을까요? 시대를 꿰뚫은 생존 매뉴얼이었을까요? 여기까지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답이 거의 보이실 겁니다. 그건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법이 닿고 정보가 흐르고 인맥이 살아있고 시장이 열려있는 도시. 그 도시에서 한 다리만 멀어져도 다음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던 시대 한복판에서 한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한양 쪽으로 끌어당기려 한 거였습니다. 다산은 한양이라는 도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한 건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매뉴얼이 한양 사수령이라는 사실, 그걸 자기 손으로 적어 보내는 일이 한 아버지에게 어떤 무게였을지를 한 번만 떠올려 보면 그 매뉴얼의 표정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드렸죠. 빚을 내서라도 한양에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마음 편히 시골 가서 농사라도 지을 것인가? 200년 전 다산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십리 안에서 버텨라. 그런데 200년 뒤 지금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 있는 셈이에요. 서울에 머무르기 위해 평생을 빚으로 갈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어 볼 것인가? 다산이 본 조선과 지금의 한국이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인터넷, 교통,
그리고 어쨌든 지방에도 작동하는 법치는 그가 살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한 도시를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그 도시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격차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어요. 다산의 매뉴얼이 200년 만에 박물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치마를 잘라 만든 그 책이 우리 앞에 한 장의 청구서처럼 다시 놓여있는 셈입니다. 그 청구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답할지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다산의 호롱불은 1836년에 꺼졌지만 그 빛이 비춘 질문은 아직 우리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기심사록이었습니다.